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환경법과 국제통상법, 국제법 등을 가리키는 박원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ESG와 생물 다양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ESG가 최근에 국제적이고 국내적 그리고 화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자료와 발표 그리고 어떤 지표가 나왔습니다만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국민 몬트리올 세계 생물 다양성 체계가 발표되고 합의가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물 다양성과 ESG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국제적인 문서가 나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G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E와 관련해 가지고는 E는 환경이죠.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환경, 그리고 땅에 있는 환경, 그리고 물이나 바다에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세 가지의 어떤 입체적인 그러한 위치가 있는데 하늘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후와 탄소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파리 협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땅, 그다음에 물, 바다의 어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땅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 살아있는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어떤 생태계, 그리고 서식처, 그리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종, 그다음에 생물종의 또 세부 단위로 또 어떤 유전자,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생물 다양성 보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생물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나 바다에도 있습니다. 물고기라든지 또 물고기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S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지역 토착 및 원주민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부시맨, 남아프리카의 코이사안족이라고 있는데 이런 지역 토착 원주민들이 이 생물 다양성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기업들의 광업 활동이라든지 요즘 많이 수요가 많은 어떤 배터리의 원료라든지 또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에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들 사람들의 지역 원주민들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권리도 존중해 주는 게 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G, 이제 지배 구조인데요. 그러면 E와 이 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과연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과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자기네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G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ESG만 있어가지고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ESG를 하지 않으냐면은 어떤 금융 투자 기관들이 자금 조달을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ESG에다가 F라고 합니다. ESG F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경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ESG는 이런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 그런 거기에 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재적 가치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존중하는 게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착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권리, 이해관계자의 권리나 이해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게 또 S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지역 토착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런 지역 토착 원주민들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에 살면서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호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 토착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건데 이걸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소수민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수민족 어떤 사회의 소수민족들도 물론 중요한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특히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생물 다양성의 수호자로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우리 중국 교포라든지 또는 안산이나 어떤 팽택의 어떤 동남아시아의 소수 어떤 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권리를 보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와 관련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가지고 회사의 어떤 지배 구조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데 이런 지역 토착 원주민들도 또는 여성도 장애인도 다음 세대의 청년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 있나 안 있나를 갖다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생물 다양성을 도대체 이게 뭔지부터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일 때 생물이라는 것은 단어에서 나와 있다시피 살아있는 물건 또는 물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1992년도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전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국제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1993년도에 발효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때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물자원은 살아있는 거니까 어떤 유전자원이라든지 생물체라든지 그럼도 생물체의 그 어떤 부분들 이러한 분들 또 개체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어떤 생물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호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는 동일한 어떤 종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나비가 있으면 그 나비도 이 지구상에는 한 개의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종이 있습니다. 이 수천 개의 종들은 그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고 또 존재의 의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같은 종들끼리 섞이고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어떤 면역 기능도 하고 또 진화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그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물종들을 갖다 단순하게 수목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유전자원센터 이런 데만 보호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생물자원들이 살아있는 실질적으로 생성된 만들어진 태어난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그런 지역들도 보호해줘야 그럼 우리가 그런 지역 서식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큰 어떤 체계를 갖다가 생태계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또 침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야 이게 생물 다양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종들이 예를 들면은 어떤 콩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우수한 콩이 있는데 그 콩 하나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콩 종자는 대한민국의 콩이라 그러는데 이 콩을 갖다가 몬산토나 신제타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이 개량을 해서 신품종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이렇게 팔게 됩니다. 그럼 그 콩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종자고 거기다 또 개량까지 했으니까 그 하나만 키우게 되면 다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콩들은 싹 다 도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콩의 생물 다양성도 존중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물 다양성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SG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재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ESG가 무서운 이유는 ESG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금융투자기관에서 대출이라든지 또는 투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걸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민간에서 생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인데 이걸 보면은 이번에 지난 12월 달에 몬트리올 세계 생물 다양성 체계가 채택이 되고 나서 전 세계 154개 금융기관이 이 기업들이 이 회사들이 한 25조 달러입니다. 25조 원이 아니라 25조 달러의 자산을 가진 이 기업들이 여기에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참가하겠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좀 이따 구체적으로 봅니다만은
세계 생물 다양성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고 대출을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럽의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Finance for Biodiversity Foundation, 그 다음에 PRI라 그러죠.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런 데서 우리가 GBF이기에 따라서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투자나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은 이제는 코가 끼인 겁니다. ESG를 하지 아니하면은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고 또는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SG가 무서운 점은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54개 세계 금융투자기관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시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 결정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걸 갖다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론 이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은 국가가 하는 거고, 국가 정부가 하는 거고, 전략이나 지배 구조나 위험 관리나 운영 방식이나 목표 설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갖다가 이해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가에 안 하는가에 대해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특히 이 기업들이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쿵밍 몬트리올 GBF와 과연 부합하는지, 합치하는지, 일치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순하게 기업들만 이렇게 이 금융기관들만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 생물 다양성에 의존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향후에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기여하는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GBF 합의를 하면서 1년에 2천억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은 260조를 갖다가 만들어서 생물 다양 전 세계적인 겁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예산의 거의 반 정도 되죠. 이걸 갖다가 조성을 해가지고 생물 다양성 보호에 사용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 이란 260조를 조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 기업들이 생물 다양성을 이용하는 또는 의존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감안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혼합형 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영향이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된 어떠한 보호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계를 이용하는 경우에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라든지, 또는 녹색 채권, 또는 뭐 어떤 보험, 생물 다양성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험 등등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재정적 해결책으로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한테 또 우리가 가장 요즘 생물 다양성이나 또는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어떠한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로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평가 기관으로 방법으로 또 나오는 게 TNFD죠. 그러니까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라 그래가지고 어떤 자연과 관련된, 물리기술 자연은 생물 다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과 관련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어떠한 이 재정적 공개제도를 갖다가 여기에서 또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의존성, 영향성, 그 다음에 어떤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위험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개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갖다가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에서 KESG 환경 가이드라인스를 갖다가 만들어 놨죠. 여기서는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9개 캐테고리에 17개 진단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다시피 에너지라든지 용수나 폐기물, 원부자재, 온실가스, 오염물질, 환경 라벨링 등등은 어떤 이 생물 다양성 밸류 체인에 봤을 때는 다 중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업스트림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 미들스트림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다 보면은 재생, 재사용 등등 이걸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쿵밍 몬트리올 GBF에 따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죠.
중견 중소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7개의 캐테고리와 10개의 진단 항목을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들은 좀 봐줄게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은 뭐 환경 경영 관련해서 목표 수립 안 해도 되고 재생 원부자재 비율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나 용수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등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는 또 적절하고 바람직한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또 업스트림에 있는 위에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소재들을 조달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과연 안 보게 될지 실질적으로는 다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조금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봐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고 특히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환경법이라든지 규제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이렇게 누락을 시켰는데 빼줬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가장 기업들이 환경,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환경법 규제, 미니멈 스탠다드인데 이걸 갖다가 보지 않겠다는 것은 약간 의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환경 목표 관련해 가지고 핵심 이슈 14개가 있는데 생물 다양성 정지는 이러한 14개 중에서 그냥 한 개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다 생물 다양성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또 KESG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가장 좀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추가 진단 항목에서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진단 항목에 집어넣어놨는데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추가 진단 항목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나라 현재의 KESG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한 개의 어떤 ESG 평가 지표나 가이드라인이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업에 딱 맞는 그러한 평가 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산업별 평가 지표는 만들어져야 되고 현재 정부의 각 부처에서 또 여러 부처에서 이 자기 소관 산업에 맞는 ESG 평가 지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모든 길은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로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ESG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와 관련해 가지고 금융투자기관들의 어떤 자기네들이 자료를 보면은 모두가 다 쿤밍 몬트리올 GBF의 목적과 실천 계획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쿤밍 몬트리올 GBF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와 관련돼 가지고 2010년도에 2011, 2020 해가지고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이라는 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2020이라 그랬으니까 2020년에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이후에 어떤 전략 계획도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새로 우리가 작년 2022년 12월에 만든 게 쿤밍 몬트리올 GB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011, 2020은 너무나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생물 다양성의 어떤 손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중지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너무나 불충분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세부 계획들도 달성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구의 모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다가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서가 바로 쿤밍 몬트리올 GB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쿤밍 몬트리올 GBF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는 중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인 쿤밍에서 개최돼서 거기에서 합의되기로 됐는데 중국에서 제로 코비드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쿤밍에서 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캐나다 몬트리올 CBD 사무국이 거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도시가
동시에 중국도 어마어마한 투자와 어떤 희생을 했고, 그 다음에 몬트리올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도시의 어떤 희생과 봉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국민 몬트리올 GBF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KMGBF의 기본 구조는 뭐 비전, 미션, 그 다음에 4개의 고울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떠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23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특히 23개 세부 실천 목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기업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닙에서 GBF와 ESG 관련성의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게 2023년 4월 지난달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게 Stepping Up on Biodiversity 해가지고 과연 국민 몬트리올 GBF가 이 Responsible Investor, 책임 있는 투자자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후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3개를 다 말할 수는 없고, 타겟 14와 관련해서 GBF 목표와 그 다음에 타겟과의 부합성을 갖다가 먼저 이 투자금융기관들이 확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다양성 가치를 제대로 모든 행정 단계,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영업 단계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민간 기관에서도 이러한 GBF 목표와 실천 목표와 맞게 이 어떤 재원을 갖다가 제대로 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융투자기관들은 이런 걸 하는 데서 투자, 대여, 정권 임수, 보험을 GBF 목표와 그다음에 타겟과 부합되게 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어떤 타겟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한테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한테도 요구하는 게 똑같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회사의 운영 방식, 그 다음에 공급 가치망, 포트폴리오의 전반에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어떤 위험, 의존도, 악영향 이런 걸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할 수 있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나고야 의정서라고 있습니다만, 나고야 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고 이걸 적절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등등,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국제적인 선진국에서 개도국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매년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26조, 그다음에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39조 이렇게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나 녹색 채권이나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상세제도, 그다음에 이익 공유 메커니즘, 이런 것들, 이런 혁신적인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채택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갖다가 이렇게 볼 것이라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생물 다양성 고위험 산업으로 우리가 투자 기관들이 보는 게 농수산업, 석유가스, 에너지, 광산업들, 에너지 산업, 또 운송업, 식음료 산업, 의류, 전력, 화학물질, 제약, 보건, 제조업, 그다음에 건설업,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 고위험 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TNFD의 파일로팅 가이드가 작년 6월에 발표가 되었고, 그다음에 세계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작년 9월에 이렇게 신용제도 바이오다이버시티 크레딧 제도를 해놨으니 기업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PLC의 우리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처음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이 있는데, 이 IPLC들 기업들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생물 다양성의 최고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토착 원주민들의 권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그럼 IPLC들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문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에너지 강화 토목공사 이런 것들은 IPLC들이 소재하는 그런 부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리튬 강산을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발견해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데는 대부분 보면은 IPLC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뭐 우리가 봤을 때는 IPLC라고 볼 수 있는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근데 중국 정부는 55개 소수민족을 도리어 IPLC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착 원주민이 아니라 오로지 중국에서 토착민은 한족만이 토착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IPLC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제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만은 악의외이고 자발급 행동 지침이라고 해서 또 토착 원주민들이 소재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들의 어떤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이런 평가를 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티가리 YL이 행동윤리 강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IPLC의 문화적, 지적 유산을 갖다가 존중하기 위해서 이 티가리 YL이 자발적 지침을 2010년도에 만들어냈습니다. 몬트리올 근처에 토착 원주민들 모국족이 있는데, 이 티가리 YL은 적절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전통지식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어떤 이 IPLC들의 권리를 입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해서 모적 쿠사탈 입법 지침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IPLC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법을 만드는 경우에 그 법을 만들기 위한 기준, 지침으로서 또 모적 쿠사탈 전통지식 이공유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모적 쿠사탈은 마야어로 생명의 뿌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르쪼 리리 사시 전통지식 회송 지침인데, 사실 뭐 인디애나 존스가 과거에 어떤 IPLC들이 소재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 여행객들이나 탐험가들이 IPLC들이 소재하는 어떤 공동체에 가서 뭔가 새로운 유물, 그 당시의 유물, 전통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배워오고 또는 주워오고 그랬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는 보통 IPLC들은 자기네들 문명이 약하기 때문에, 문자나 문명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주자, 이런 의미로 르쪼 리리 사시 원래 있던 대로 돌려주자, 그러한 또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ESG를 갖다 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왜 ESG, 또 한편으로 보면은 ESG 경영을 해야만이 기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이 최소화돼야 되겠죠.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분쟁들을 보면은 영국 피터팜사의 후디아 분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남아공에 있는 코이산족 부시맨들이 가지고 있는 후디아를 갖다가 어떻게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결국 최근에 돈을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카인키,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이 페루에 있는 사카인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피부 미용, 미백제도, 또 마스크팩,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래 이 피부에 좋다는 거는 이 페루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인데, 그 지식을 어떻게 보면 악용, 오용, 남용했다는 거죠. 해적질이라 그러죠. 이거로 해서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에는 특허를 갖다가 포기한 그런 사건이고요. 일본의 시세이도 유명한 화장품 회사죠. 이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의 자생식물 자무에서 추출한 성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특허를 갖다 출원했다가 결국에는 다 2002년도에 포기한 사건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또 우리가 쉽게 카페에서 홍차 대용으로 먹는 루이보스라고 있죠. 허니부시하고 루이보스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네슬레사가 악용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다가 가장 최근에 2020년도에 결국에는 대가를 갖다가 이렇게
지불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쟁을 갖다가 없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다 ESG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생물 다양성 앞에서 말한 이러한 국민 몬트리올 GVP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요 투자 결정의 주요 요소로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원을 갖다가 마련하고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또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그러한 어떤 생물 자원을 갖다가 사용한 그 국가와 지역 단체와 같이 이익을 갖다 공유하는 바이오 트레이드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ESG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ESG가 어떤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닫고 있습니다. 이게 계신 분들도 기업들이 뭐 힘들기는 하지만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보니 빨리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리스크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다른 경쟁 국가의 경쟁 기업을 갖다가 먼저 적응을 해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고 추종이 아닌 선도적 그리고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사고의 전환과 경영 기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